오늘은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뭐 유동성, 금리 여러 가지를 보지만 아파트는 국민의 필수 재화이자 자산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예산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이전에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 예산이 한 110조, 120조였어요, 대략. 근데 올해가 604조, 뭐 이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한 5배 상승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400조에서 600조, 한 200조 늘리고, 사실 정부 예산의 증가폭도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략 2002년, 1년, 3년 서울 시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가격의 4.5배 내지 5배가 적정가라고 봅니다. 그 당시 2023년도에 이제 뭐 한 마포도 한 1억 8천에서 공동역세권 데를 말하는 겁니다. 30평 아파트가 한 3억까지 했었고, 저 노원구에 있는 뭐 저쪽에 뭐 한양 아파트라든지 저기 중계동 초입에 있는 이런 거 31평 한 1억 6천 했어요. 물론 구로구는 1억 4천짜리도 있었고 2천짜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 4.5에서 5배수를 곱하면 둔촌 주공의 적정 30평대 아파트 시세는 한 10억 7천5백에서 한 10억 5천이 나오는 게 정상가입니다. 그리고 25평대 둔촌주공도 예전에 고층은 30평대 이렇게 있었고 저층은 25평대 동일평형입니다. 그리고 저층 18평대가 고층 뭐 25평대로 보면 되는데, 그 가격이 한 1억 7, 8천 했었으니까 거기 4.5 5배를 곱하면 한 7억 5천에서 한 9억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분양가가 한 25평 기준으로 많게는 한 2억 정도, 그 당시 가격보다 한 1억 8천 비싸고 적게는 한 3천 비싼 거고요. 30평대도 뭐 대략 뭐 그렇습니다. 한 1억 5천에서 한 2억에서 한 7, 8천만 원 비싼 거를 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과히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만약에 위례 같은 게 30평대, 37평대 이런 게 최고점 가격 17억 하고 그랬을 땐 둔촌주공 18억, 19억에도 완판됐을 겁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지금은 하강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에 맞춰서 분양한 것이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 뭐 금리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간의 거품은 끼어 있지만 그리 많은 거품은 끼어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레미안 개포 볼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2016년대 분양하지 않았습니까? 15년대 모집자하고 그때 13억이 안 넘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또 그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분양가는 엄청나게 상승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아,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제 오랜 회원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에 둔촌 주공하고 마포의 30평대 아파트를 비교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 미친놈이란 표현은 어떻게 마포를 거기다 갖다 대냐. 근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딱 분양을 시켜놓으면 아마 마포가 더 분양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한 10년, 15년, 20년 거쳐면서 트렌드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 불멸의 자산도 없는 거고 영원 불멸의 법칙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런 점, 어디가 더 인기 주거지 그리고 자산 방어할 수 있느냐를 이렇게 긴 안목으로 두고 잘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약간의 거품은 있지만 그리 많은 거품이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관건은 이게 100% 저는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고 나면 1억 오르고 자고 나면 5억 오르고 1년 사이에 5억 10억 오르는데, 에,
잠시 익숙해졌을 뿐이지 인력만 비싸도 원래 청약 안 하고 그러는 시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이. 인력을 벌기도 쉽지 않은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폭등기처럼 과도한 거품은 있지 않지만 약간의 거품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 쪽지 이제 상담 안 한다는데, 제 뭐 서대문 저 인천구 주변에 한 40평에 단독을 갖고 있고, 아마 32평 성신여대 입구역 쪽에도 단독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재건축 내지는 보수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러면서 지구 단위계 재정비 촉진 지역, 하나는 뭐 서대문 지역인데 재정비 촉진 지역, 지구 단위 계획은 저 성신여대에 있는데 그쪽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야방에서라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말 그대로 재정비 촉진 지역은 재정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는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구 단위를 딱 해서 규모 있게 어떤 식으로든 뭐 층고라든지 그런 규제를 두면서 제대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시나 구가 이런 구가 올린 걸 시가 어, 그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42평은 뭐 그래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5, 60평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는데 42평이면 훌륭하게 건물 나옵니다. 이종 지역이면 이종 지역이면 대략 각지면은 거의 떼주지 않고 나오고요. 뭐 60%니까 64, 24, 6, 22. 그럼 25평이면요. 25평으로 4층 올리면 건물 번듯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도심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효과를 발휘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안목 그리고 지금이 지을 때인지 아닐 때인지 지금이 수선할 때인지 아닐 때인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대면 있는 데는 앞으로 GTX 뭐 A, B, C, D 뭐 이렇게 언제 뭐가 어떻게 뚫릴지 몰라도 GTX 하나나 두 개만 뚫려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서대문역 그 사거리 그 근방이지만 그리고 그 일대가 다 업무용 빌딩들이기 때문에 수요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호텔의 시대가 멀게는 한 500년, 1000년이고 가깝게는 한 100년이었어요. 이 호텔의 시대가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특히 택시에서는 우버라든지 이런 거 있듯이 무슨 얘기냐면 호텔이 모든 걸 압축해 가지고 럭셔리하게도 해놓을 수 있고 뭐 삼성이나 사성급은 그보다 못하고 잠만 자는 기능 뭐 이러면서 종합적으로 어떤 걸 구비해 놨지만 사람들은 틀에 박혀 있는 걸 싫어해요. 특히 자녀하고 어디를 여행을 간다 그러면 호텔에 안 가지 않습니까? 잘. 그 부대 시설은 자기가 비용 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굳이 호텔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옛날엔 호텔이라면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호텔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심에 있는 거는 그냥 본인의 노후 대비용으로 사놓으시고 나중에 건물 지어가지고 1층 주차장 넣고 요즘은 뭐 지하에 건물 못 짓게 하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넣든가 아니면 1층에 주차장 넣고 2, 3, 4층, 5층 올려가지고 한층 자기 주거지를 삼고 나머지 투룸으로 해가지고 임대 놔도 되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거 갖고 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런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오른 거고 그게 유동성이라든지 뭐 그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그 그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많이 올랐고 거기에는 일부 몰지각한 유튜버가 그리고 그 카페지기들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2019년 가격부 이상 오바는 무조건 저는 거품으로 봤어요. 그, 어,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 정부에서 돈 푸는 거, 정부 예산 이런 거로 봤어. 그래서 뭐 2020년, 21년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봤었고요. 지난번 라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세 대출 가외의 그 가계부채 많이 숨어 있다는 게, 자, 하나 매매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이게 전세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 플러스 2 제도 나오니까 너나 없이 막 2, 3억씩 올려달래요. 그러면 한 7억, 7억 5천으로 되면 이 갭이 한 2억 5천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 집주인은 바보 아니죠. 12, 13억으로 올리죠. 그럼 옛날에 5억이었는데 5억 5천, 6억으로 벌어져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팔리면 13억, 14억이 15억, 16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세금이 오를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억 5천, 8억까지 올랐는데 이쪽에서 그 7억 5천, 8억 그 단기간에 1년, 2년 사이에 올린 거 무슨 수로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개인별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3억씩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4억씩. 다 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부 유튜버라든지 그 조장하는 세력에 그 넘어가 가지고 이때 하면 집을 못 산다 해서 사는 사람도 자고 나면 모르니까 한 3, 4억씩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0억에서 전세 5억 하면 그 차익이 5억이었던 게 그냥 이 아파트가 동일한 게 불과 한 1, 2년 사이에 전세는 8억으로 뛴 거고요. 매매가는 16억으로 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양쪽이 다 대출로 하고 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격히 역전세로 빠지는 거고요. 올해 8월이면은 뭐 전세금 또 오른다는데 제가 봄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전세금 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오르는 추세를 보십시오. 2020년, 21년에다 더 이상 못 올라요. 이 얘기는 그 고점에서 이제는 이 전세 가격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출을 내든 뭐 하든. 그럼 내릴 일만 남아 있는데 2 플러스 2라는 거는 이제는 4년을 전세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 플러스 2 제도 맨 처음 할 때 모두 막 이렇게 전세금을 2, 3억, 5억, 10억씩 올린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냥 5% 그냥 자동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2 플러스 2 제도라는 거는 2020년도 여름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는 이 전세 상태가 그대로 갑니다. 조정받으면서. 금리의 그 대폭적인 인하 없이는.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4년으로 늘어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파트 값 안 오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라고 정기예금금리 6개월보다 1년, 1년보다는 2년이 더 높다 할 때 제일금융권이 그때 보면은 많이 주는데 저희가 한 3.7을 제가 적게 주는 데가 3.7, 3.8을 3.9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도 2년간은 앞으로 4%대는 이하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를 거니까 에, 그냥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행여나 내 집 마련 못하고 나 이제 그냥 집 팔고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이 2년 동안에 잘 봐가지고 내 집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이거 2년이 지난 뒤에 또 급반등은 안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 수도권의 공급도 어느 정도 있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급반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할 거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서울에도 이제 인구가 한 해 몇만씩 줄어요. 이 몇만 주는 거는 경기도 유입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서울 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밀려나서 경기도 유입 인구도 서울 인구 준 것만큼 늘어나질 않아요. 한 30%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연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 감소해서 죽고 뭐 그래가지고 세상을 뜨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가들도 꽤 많습니다. 그들 다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인기 지역에 새 아파트가 정말 부족한 세상이 이제 와요. 그때 하시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트렌드의 변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강동 춘천 재건축이 말이 강동구지 거기가 올림픽공원 옆이고 참 쾌적해요. 거의 송파라고 보면 되죠. 뭐 문정동 뭐 이런 쪽.
그 당시에는 마포하고 비교하면 둔천주공의 압승이었을 것이고요. 한 15년 전 2006, 7년도 뭐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걸 방배동하고 비교하면 방배동이 말이 그게 강남권이지 거기가 동네냐 이랬을 거예요. 이제 방배 재건축을 분양하면 거기보다 비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15년 전에는 방배동에는 2호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서초역, 교대역 뭐 방배해가지고 어디 그 외곽 같은 느낌. 좀만 더 가면 관악으로 이어지는. 근데 7호선 정도였죠. 그리고 2호선도 있죠. 그러면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아파트가 분양될 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지금 당장 흐름 하나를 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건설에서는 분양으로 먹고 사는 거고요. 분양가 높여가지고 완판된 곳에 집중하는 게 그들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3기 신도시 이런 개발 외에 서울에 개발할 때 뭐 5천 세대, 만 세대 위험 부담이 있어서 상승기 때면은 이런 게 굉장히 건설사가 이를 추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위험 부담 리스크로 작용을 해요. 이번에 둔천주공을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한 1000세대, 800세대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좀 마레픈 리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그리고 완판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어놓으면 하나의 타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방향도 그렇게 바뀔 것으로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영산이라든지 뭐 도심에 땅 사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잠깐 용산 때문에 저한테 쪽지도 보내는데 더 이상 쪽지 보내지 마세요. 여기 원효로 1, 2, 3, 4가 뭐 서계동, 청구, 후암동에서 대략 이렇게 저한테 쪽지 보내고 3분 헤아려보니까 4, 50분 넘는 것 같아요. 뭐 나 샀다 얘기 안 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수수료 받았습니까? 왜 자꾸 쪽지 보내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도 어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어주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알아서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추진위를 하든 뭘 하든 좀 똑똑한 사람 뽑아갖고 잘 좀 운영을 하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조합이라면. 자, 그냥 냉정히 얘기를 할게요. 단독주택이나 뭐 다가구 갖고 있고 지분 평형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회원들은.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은 하나의 그 이익, 개발 이익 총량이 나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분이 적은 빌라, 뭐 대사, 5평, 2평 이런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빌라가 100세대 있으면 100세대 단독 다가구 거를 뺏어 먹는 겁니다. 1, 2억씩. 근데 내 돈을 1, 2억 뺏어 먹는다면 소송한다고 난리치고 거품을 물겠지만 그냥 그러면은 그거 방치하고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개발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여러분은 어, 똑똑한 추진위원장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대응하셔서 하시면 돼요. 저한테 자꾸만 그런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GTX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파주, 뭐 저기 어디 동탄, 뭐 안양 역 생긴다 해서 떴다 뭐 역세권이라는데 저거에서 자 KTX를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을게요. 그냥 KTX 놓여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서울이에요. GTX 놓으면은 그냥 도심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사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나 해드릴까요? 그냥 도심에 역세권 GTX의 역세권에 아까 그 뭐 각기 40평, 30평 땅 갖고 있다는데 그분이 30평 땅이 상신여대가 아니고 저기 어디 뭐 남산 기슭이라든지 서울역 근처 30평 있으면 거기에다 조그맣게 지어놓고 나머지 상가 놓고 거긴 서울 연락사무소처럼 쓰고요.
그래도 임대료는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분당이나 이런 데 대형 평형 전세 얻어서 살아도 돼요. 아파트가 남아도는 세대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고 해서 그래요. GTX 도심에도 뭐 하나 갖고 싶고 저기도 갖고 싶고 세상에 모든 게 유한한 건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이라든지 그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거 갖고 있어가지고 이익을 보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고 도시가 축소하고 그리고 교통망이 발달하고 그런데 여러 채 갖고 있어서 이득을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똘똘한 채 이렇게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스탠스를 짜서 자산 배분을 잘 하고 수익형과 차익형 그리고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 가치를 할 것인가 이런 걸 관찰해 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가 여러분이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몇 분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예고 없이 항상 그러니까 저기 뭐 오늘은 뭐 17분 사람들이 뭐 예고 좀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건강이 괜찮을 때 예고 안 하고 하니까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감안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뭐 너무 길게도 안 할 거고 저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없습니까? 음, 제가 한 30초 정도 기다릴게요. 근데 뭐 맨날 똑같은 분이 똑같이 오니까 그렇고 저기 나중에 뭐 어떤 분이 뭐 연남동 이야기 말고 제주도라든지 이 그런 얘기를 궁금해하는데 전 뭐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먹고 살 정도로만 부동산을 이용했지 투자하고 별로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기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듣고 싶다는 얘기 그런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얼마나 잘했나 봐.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게 숨어 있겠죠. 그래서 시장님 그런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제주도도 안 했고 연남동도 안 했고 그 무엇도 다 안 했어요. 하다못해 저기 뭐 행신에 한 500, 1000만 원이면 20평 아파트 전세 끼고 살 수 있다는 2012, 13년도에도 우리 회원들 중에는 가서 막 며칠씩 산 사람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못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별로 들을 건 없고 나중에 제가 후일담 형식으로 제주도 얘기나 이런 거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뭐 글로 쓰는 것도 재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뭐 글을 쓸 만한 형편은 못 되고 그리고 자 아무튼 저기 질문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 실시간 채팅방에도 질문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나 주식의 적정 가격을 구하는 제 관점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모든 그 자산에 대한 투자는 일단 개인의 소득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소득 증가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쉽게 끌어서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그러면 되죠. 그게 이제 금리라고 보는 거죠. 그걸 광의 유동성이라고 가장 큰 광의 유동성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소득 증가, 국민 소득 증가, 경제 성장률 증가 이런 거는 협의의 유동성. 그러니까 1대1 맞교환인 셈이에요. M1, M2, M3라면 M1인 셈입니다. 저는 M2를 뭐 중시한다고 했어요. 이 M2는 뭐냐면 정부의 재정입니다. 세금. 세금이라는 건 여기저기 법인세 뭐 때 해서 개인소득세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에는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2002 노무현 정권 출범하던 그 무렵인 2002, 3년도에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110조, 120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600조잖아요. 5배 올랐죠. 그런데 좀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제법 많이 증가를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그 정부 예산 증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로 따지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 반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실제로는 기대보다 지난 10년간 못 미친 거 감안하면 아, 4.5에서 5를 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당시에 서울에 구로구에 있는 30평대 1억 4천도 있었고요. 노원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한 1억 6, 7천 했고요. 마포 같은 경우는 1억 8천에서 한 3억 했고요. 둔촌주공은 한 25평대는 한 1억 7, 8천. 그리고 30평대 그 둔촌주공 10층 고층이 그때 34평이 한 2억 5천 했고요. 저층 25평이 그것도 역시 똑같이 30평대 받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똑같고 방 3개니까. 그게 그 당시에 아마 2억 한 2, 3천 했어요. 그래서 4.5 곱해갖고 5를 곱해니까 그 가격이 나온 겁니다. 25평은 7억 7천5백에서 한 9억, 30평대 아파트는 한 10억 7천에서 한 12억. 그런데 분양가는 한 13억 책정하고 9억 얼마 했잖아요. 그래서 한 많게는 한 1억 7, 8천, 적게는 한 7, 8천의 거품 가격이 있는 거다. 그 설명을 맨 처음에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개포 블레스티지 분양할 때 분양가가 13억이 못 넘었다, 30평대가. 그런 거에 비하면 지난 5, 6년간 눈부실 정도로 많이 상승한 거다, 지금 분양가가. 그렇지만 이게 위례가 17억, 18억 할 때였으면 이 둔촌주공 20억에 분양해도 완판됐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스 이런 게 25, 6억이 6, 7억 가는데 저금리에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에다가 유동성을 축소하니까 옛날식으로 긴 시계열로 잡아가지고 4.5에서 5를 곱하니까 이 가격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식은 이건 달리 봅니다. 저는 주식은 이렇게 보지 않고요. 거의 그래프대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래프, 우리 그래프, 그리고 PBR 이런 것도 봅니다. 근데 저는 주식을 그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는 산전수전에 공승전 치르고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가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그냥 해석을 하는 정도예요. 저는 주식에서는 아마추어인 거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있어요. 개별 종목에 가지고 막 뜨고 이래서 개별 종목에서 몇 배 벌었다 이런 건 중요치 않고요. 어떤 시대에 부합하는 업종이나 기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가요. 이를테면 1930, 4, 50년대는 자동차의 시대였어요. 자동차의 시대란 거 교외에 주택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가스 스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성화됐을 것이고 기계공업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시대. 그리고 2000년대 전후에선 정보화 컴퓨터, 사실은 2000년 전후에서 정보화되지만 80년대부터 컴퓨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먼저 그거를 알고서 업종을 잘 선택한 사람은 많은 이득을 봤을 거라는 거죠. 이 컴퓨터의 그 주가 반도체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컴퓨터 하니까 컴만 들어가면 좋고 닷컴만 들어가면 좋은지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정말 기본은 반도체였다는 거 하면 반도체를 80년대 중반 후반에 살았으면 제일 많이 수익이 안정적으로 났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수소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고령화 맞물리고 지금은 이게 안 나오지만 에, 저기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되고 조금 이렇게 조정받고 아래로 다시 다운턴 하면은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생명과학주들이 한번 좀 반등할 거라고 해서 그거를 연초에 추천을 한 거고 저는 수소를 좋게 봅니다. 배터리도 별로 좋게 보지 않고요. 결국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고 에너지의 저장 수단이자 어떤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주는 발전하고 뭐 이런 거에 가장 좋은 거는
현재로선 수소라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왔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갈지 그리고 그게 그 10년, 20년 롱텀으로 가는 세월 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꺾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그 유망해 보이는 사업으로 보여요, 산업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외에는 주식 안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식 안 할 겁니다. 나이도 뭐 적지 않아 있고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연배한테 제가 60 넘고서 이번에 운 좋게 1, 20억 번 60대들 주식이고 뭐가 하지 마시라는 게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한 번의 정도 거품이 또 잉태되고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그렇게 어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좋아 보이지 않냐면 선진국도 지금 경제 그 성장률이 답보 상태죠. 이제 중국마저 저렇죠. 이제 인도도 그렇고 그러면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나고 어떻게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거품 단계에 그 뭐 자산 팽창하고 그러는 건 틀림없이 그 폭발한 뒤에 아주 크나큰 참화에 가까운 그 깊은 그 딥다운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그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그 과거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인구 구조라든지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게 이제는 과거처럼 10% 5% 성장하는 나라들이 없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 증가도 점점 더뎌지고 인구 감소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예, 겨울 잘 보내세요.